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600명을 웃돌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건강을 꼭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사카 소년 탐정단 시노부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를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가즈노 마츠코가 오지 초등학교 교무실에 찾아왔다. 그녀를 아는 선생들은 오랜만에 졸업생이 찾아온 터라 반가워하며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들에게도 귀여움을 많이 받은 편이었다. 그런데 마치코가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시노부 쪽으로 다가왔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 의논 드릴 일이 있는데요. 의논? 시노부는 교무실을 한번 휘둘러 보고는 그럼 우리 운동장으로 나갈까? 하면서 일어섰다. 오사카의 초등학교는 대개 운동장이 좁다. 오지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프트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신호부는 좁은 운동장 한 구석으로 마치코를 데려갔다. 철봉이 있는 곳이다. 무슨 얘긴데? 신호부가 묻자 마치코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대답했다.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요. 그 사건이 왜? 그게 마치코는 입술을 꼬물꼬물 움직이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얼굴을 들었다. 경찰이 우리 아빠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아빠를? 왜?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 형사가 와서 아빠의 알리바이를 묻더라고요. 사흘 전 낮에 어디 있었냐고 하면서요. 그래, 범행 당일로 추정되는 날이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형사들이랑 원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꼬치꼬치 캐묻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신호부가 명랑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치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런데 우리 아빠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형사에게 그날 종일 집에 있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낮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 신호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느낀 것이다. 그리고 아빠는 제게도 아빠가 낮에 나갔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코는 또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 끝으로 흙을 찼다. 그래서 경찰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전에 선생님이 형사들과 아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다더라. 마치코가 마치 혼잣말하듯 주절주절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아는 사이라고 할 수도 없어. 신호부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아무튼 잠깐 걸을까? 솔직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나온 두 사람은 마치코의 집 쪽을 향해 걸었다.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너 아빠를 믿잖아. 믿는다. 마치코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다시 말했다.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 그러자 마치코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의 인간성을 믿는다기보다 아빠의 소심함을 믿는다고 해야겠죠. 우리 아빠는 살인 같은 거 절대 못할 사람이니까요. 그렇구나. 피를 보기만 해도 기절해요. 그래. 신호부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마치코의 집 근처까지 온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집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배가 툭 튀어나온 남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자세히 보니 양복 입은 남자는 우르시자키고 그 옆에는 신도도 있었다. 마치코가 아빠! 하면서 배 나온 남자에게 뛰어갔다. 그 남자는 가지노 마사시였다. 마치코, 미안하다. 가지노가 맥없는 눈빛으로 딸의 얼굴을 보았다. 용서해도 엄마를 잘 부탁한다. 엄마는 어딨는데? 안에서 울고 있다. 가지노가 집 쪽을 돌아보며 대답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왜 아빠를... 그럴 리가... 마치코가 가지노의 옷자락에 매달리자 그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우르시자키 씨! 시노부가 부르자 우르시자키가 그녀를 돌아보더니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이거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냐고 물을 것도 없겠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여요. 어찌된 일이죠? 어떻게 가지도 씨가 범인일 수 있는 거죠? 시노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치듯 묻자 우르시자키가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범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금세 자백을 했어요. 우리도 아직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시노부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 틈에 우르시자키는 가지노를 경찰차에 태웠다. 신도도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결국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시노부는 마치코와 함께 경찰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우르시자키와 신도가 가지노를 의심할 이유는 딱히 없었다. 수사본부의 방침에 따라 죽은 아라카와의 과거를 더듬어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하려 했을 뿐이었다. 집세가 밀렸다고는 하지만 가지노에게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다. 아라카와 도시오는 더 큰 빚을 지고도 도망친 사람이다. 가지노를 주목하게 된 것은 제보 전화 때문이었다. 그 전화는 이날 아침 일찍 후세역 앞 파출소로 걸려왔다. 사건이 있던 날 가지노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저녁 때였다. 전화의 내용은 그게 전부였다. 전화를 받은 젊은 경찰이 상대의 이름을 물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끊겼다고 한다. 목소리가 어땠냐는 질문에 젊은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다. 손수건 같은 것으로 송악으로 맡고 있었나 봅니다. 여자 목소리 같았지만 어쩌면 남자가 가성을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르시자키와 신도는 곧바로 가지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날 가지노 씨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가지노는 갑자기 털퍼덕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백했다. 그래서 다소 황당한 기분으로 두 사람은 가지노를 경찰서로 이어행한 것이다. 경찰서에 간 가지노는 이렇게 범행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라카와를 죽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4시쯤 밀린 집세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아라카와 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치고받는 꼴이 되고 말았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부엌칼을 쥐고 그 사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망쳤어요. 부엌칼은 우리 집 공구함 속에 숨겼습니다. 어제 집에 왔느냐고요?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6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찜찜하다니까. 후세 경찰서에서 나와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우르시자키는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가요? 진술 내용이 앞뒤가 딱딱 맞는데요. 이상한 적도 없고요. 신도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하품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다.
진술 내용에 무리는 없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말이지. 가지노의 기억에 애매한 부분이 많단 말이야. 부엌칼을 먼저 휘두른 사람이 아라카와였는지 가지노 자신이었는지도 분명치 않고. 흥분한 탓이겠죠. 그럴까? 어느 쪽이든 부엌칼을 들고 왔으면 나머지 한쪽이 겁에 질려 더 인상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순간적으로 저질렀나 보죠. 글쎄 그럴까? 시간적인 경과도 좀 불분명하단 말이야. 물론 흥분했다는 건 잘 알겠는데. 신도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르시자키는 뭘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게다가 범인이 자백했으니 약간의 판단차고 가령 정당방위였는지 아닌지는 있을 수 있어도 가즈노가 아라카와를 살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혜코 말인데 오르시자키가 신도에게 말했다. 신도는 선배 형사와의 얼굴을 보면서 되물었다. 누구요? 지혜코 말이야. 아라카와의 전부인. 아, 신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바이가 뭐였지? 그건 왜요, 갑자기? 아무튼 말해봐. 4시 반쯤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인됐을걸요. 중요한 시간대가 애매하군. 그렇게는 하지만 만약 지에코가 아라카와의 집에 갔다면 가즈노의 진술에서 그 얘기가 나왔겠죠. 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가즈노는 4시쯤부터 아라카와의 집에 있었으니까. 신도가 설명하자 우루시아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래, 그렇지. 라고 말했다. 그 주 토요일 시노부가 공원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대페이 일행이 돌아왔다. 없어? 그들의 표정을 보고서 시노부가 물었다. 아이들은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전제품 대리점에도 장난감 가게에도 다 가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게임센터에도 가봤는데 없었어요. 모르를 대표해서 대페이가 대답했다. 표정이 꽤나 지쳐 보였다. 하라다 쪽은 어디를 찾고 있지? 그쪽은 음식점을 맡았어요. 아까 영화관 앞에서 마주쳤는데 없대요. 그래. 신호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어제 아침 그녀는 가즈노 마사시가 자백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신호부는 한 가지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다. 바로 예의 소년이었다. 전에 소년을 붙잡았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을 나온 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전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소년은 왜 집을 나왔을까? 가즈노가 여행되자 마치코는 시노부의 가슴에 매달려 울었다. 시노부는 그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가즈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 방위를 입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가즈노 자신이 싸우기 전후 기억이 애매하고 어느 쪽이 먼저 부엌칼을 들고 왔는지도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듯하다. 신호부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쥐어짰다. 그 결과 그 소년이 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가령 소년이 집을 나왔을 당시 아라카와 도시오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다든지 아니면 평소와 다르게 흥분해 있었다는 증언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가즈노의 정당 방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그래서 시노부는 다시 한번 데페이와 하라다를 불러 그 소년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둘은 어려운 내용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아무튼 소년을 찾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한 듯했다. 데페이와 하라다는 다른 아이들도 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시노부의 반 아이들 전원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년의 행방은 이어가돼서 파악되지 않았다. 장소를 바꿨는지도 몰라. 데페이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말했다. 게임 CD를 팔 수 있는 가게는 스루아시나 우에로쿠에 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니온바시에 가면 더 많아. 다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 하라다 일행이 돌아왔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어서 시노부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아, 할 수 없지. 그만 돌아가자. 가까스로 힘을 내어 말하고서 신호부는 걷기 시작했다. 데페이와 하라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슬렁슬렁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쉽다. 그러면서 하라다가 한숨을 쉬었다. 땀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 아이를 찾는다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신호부가 말했다. 신호부와 아이들은 시장 앞길에 도착했다. 그 소년을 뒤쫓다 늘 이 길에 나오면 사라지고 말았다. 시장을 지나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너 거기서! 돌아보니 머리에 띠를 두른 아저씨가 밤송이 머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 자식 경찰서에 가자! 아저씨는 남자의 머리를 몇 대나 때렸다. 신호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비볐다. 남자아이가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더니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데페이와 하라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신호부가 다가가 물었다. 남자는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눈빛으로 침을 튀기며 말을 뱉었다. 이 자식이 우리 가게 어묵을 훔쳤다고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팔 수도 없게 됐단 말이야. 그 어묵값 제가 낼게요. 뭐? 하며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신호부를 멀뚱멀뚱 보면서 물었다. 당신 누구야? 신호부 선생입니다. 선생이라고? 손버릇 나쁜 학생 때문에 고생이 많군. 돈을 내주겠다면요 달리 할 말이 없지만. 남자는 돈을 받아들더니 소년을 노려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반쯤 죽여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남자 대신 데페이와 하라다가 소년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다. 그리고 다 같이 다시 공원으로 갔다. 돈 갚으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딴 한 푼도 없으니까. 소년은 공원으로 가는 내내 신호부를 노려보며 분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자기 반 아이들보다 야무진 것 같아서 신호부는 감탄스러웠다. 돈은 됐고 그보다 왜 집을 나갔는지 그거나 말해봐. 왜?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집을 나올 때 네 아빠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알아야 해. 흠! 하면서 소년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대페이가 소년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는데도 힐금 돌아보았을 뿐 대답이 없었다. 아, 할 수 없네. 신호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전화부스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디다 전화하려고? 경찰? 그제야 소년은 당황하는 눈치를 보였다. 신호부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전화해서 뭐하게? 더 좋은 데다 걸 거야. 어디? 신호부가 미소를 머금었다. 네 엄마, 널 데리러 오라고 할 거야. 안 돼! 에이씨! 소년이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다. 예상했던 일이라 신호부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게 상식이잖아. 안 돼! 그런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줄래? 그런다면 놔줄게. 협박하는 거야, 치사하게? 전화한다. 왜? 안 돼! 대답할 거야? 전화 건다. 안 돼! 대답할 거지? 대답하는 거다. 알았어. 에이, 얘기를! 이날 밤 신호부는 우르시아키와 신도를 찾아 경찰서로 갔다. 두 사람을 만난 신호부는 대합실로 가서 소년에게 들은 얘기를 그들에게 전했다. 그렇다면. 우르시아키는 그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신호부의 얼굴을 보았다. 아라카와 도시오 씨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아들더러 엄마에게 가라고 했다는 말인데. 그렇죠. 이제 아빠는 있고 엄마랑 둘이 사이좋게 잘 살라고 했대요.
사뭇 비감한 얼굴로요. 음... 오르시자키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에게 가지 않았군요? 신도가 물었다. 네, 그 아이 말이 엄마라는 사람은 제멋대로래요. 남편에게 일만 시키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지 않고 여기저기 떠든 거래요. 지금도 엄마에게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음, 아들을 내보낸 직후 살해당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신도가 선배 형사를 보며 물었다. 모르지. 우르시자키가 대답했다. 혹시 동반자살 아닐까요? 신호부가 두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동반자살요? 우르시자키가 눈을 번쩍 떴다. 네. 남자 둘이서 동반자살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라카와 씨가 가즈노 씨를 길동무에서 죽으려 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옥신각신하는 중에 아라카와 씨가 먼저 죽은 거죠. 하지만 옥신각신한 원인이 밀린 집세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가즈노를 길동무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입을 비죽 내밀고 있던 우르시자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아니지 잠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길을 천장으로 향하고서 다시 눈을 감더니 몇 초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이 신도 지에코를 다시 신문해봐. 그리고 가즈노도 특히 가즈노에게는 압박을 주지 말고 느긋하게 얘기를 끌어내라고. 가즈노 마사시가 석방된 다음날 마치코는 인사하러 시노부를 찾아왔다. 그 사이에 조금 미아윈 듯 했지만 얼굴색은 좋았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코가 머리를 꾸벅 숙였다. 시노부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어. 오르시자키 형사와 신도 형사 덕분이지. 말단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야.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빠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음, 그 사건 결국 자살이었어. 자살요? 마치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럴 만도 하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신호부도 그랬다. 그래, 아라카와 씨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네 아빠가 찾아가서 집세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거야. 그 와중에 네 아빠가 아라카와 씨에게 걷어차이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던 거고.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라카와 씨는 그 사이에 자살했어. 그런데 그 직후 아라카와 씨의 전 부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진 거지. 지에코가 온 것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남편에게 논더리가 나서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 아들이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죽은 남편의 시신과 집주인의 기절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아라카와가 자살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부엌칼을 손에 꽉 쥔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에코는 그 순간 당치 않은 흑심을 품었다. 쓰러져 있는 남자가 아라카와를 살해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남자의 가족이 아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라카와의 손에서 부엌칼을 빼내어 쓰러져 있는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남자를 시신 가까이로 옮겨 놓았다. 그 후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다. 경찰이 가지노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자 이번에는 파출소로 제보 전화까지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역시 어리석었던 거네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죽였다고 착각하다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안도한 덕분인지 마치코는 밝게 웃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으니 어땠겠어? 아빠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게다가
기절하기 전의 기억이 애매하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그렇지. 감각도 그렇고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나 봐. 그리고 신호부는 형사는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퇴근하려고 정문에 나서던 신호부는 예비 소년을 보았다. 그 소년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신호부가 물었지만 소년은 대답이 없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래도 대답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어느 틈엔가 신호부 옆에 대페이와 하라다가 와 있었다. 대페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뭐야, 저 녀석. 왜 온 거야? 혹시 보복하러 온 건 아니겠죠? 아냐. 신호부가 고개를 저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소년이 희미하게 웃은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입술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소년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는 그대로 골목길로 뛰어들어갔다. 처음 그를 봤을 때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신호부는 모른다.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와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호부는 당분간만이라도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었다. 잘 들으셨나요?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아무리 곤궁한 상황이라도 목숨은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돈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만큼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오늘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들을 위한 잔혹동화 백설공주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